우선은 알파 헌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뭔가 알파에 대한 좀 관심? 나는 조금 더 리스크가 있더라도 위아래로 열려있는 상품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 그 다음에 혁신 테마에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추동훈 기자입니다. 자, 오늘 25일 날 테마형 액티브 ETF가 출시됩니다. 총 4개사 8종의 상품이 출시되는데요. 자,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김수정 매니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ETF 김수정 매니저입니다. 액티브 ETF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ETF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패시브하게 운용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초 지수, 추종하는 지수가 있고 그걸 100%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운용을 하고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ETF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 지수가 있는 거를 그대로 따른다. 이런 게 패시브의 개념인 거고. 네.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운용력의 이제 생각 혹은 뭐 전망에 따라서 이제 자유롭게 종목을 바꿀 수 있게 운용을 하는 게 액티브 ETF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운용사가 운용력이 좀 액티브하게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투자 결정을 한다. 네. 이런 말씀이시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운용력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운용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지수라는 개념이 딱 등장을 합니다. 네. 원래 ETF는 기초지수, 그 다음에 추종지수라는 단어가 있는 거고,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비교지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ETF 운용 매니저가 비교지수와 상관계수가 0.7 이상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게 딱 지금 걸어 놓은 거죠. 한국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적인 ETF 같은 경우에는 지수 추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추종 지수라고 하는, 예를 들면 뭐 코스피 200 이러면 코스피의 200 종목 완벽하게 복제를 해서 하는 게 ETF인데, 그러니까 ETF가 사실은 한 종목만 투자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여러 가지 종목을 좀 나눠서 섞어서 하자. 이게 ETF의 장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 더 추가된 게 지금 액티브 ETF 같은데, 그래서 등장한 게 비교지수라는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비교지수가 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교지수는 이제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단어를 바꿔 말하자면 벤치마크 같은. 벤치마크. 그러니까 뭘 벤치마킹 한다 할 때 그 벤치마크인가요? 네네네. 벤치마크라고 봐주시면 되고,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경우에는 벤치마크 대비해서 얼마나 아웃퍼폼을 했는지 약간 요런 게 평가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초과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네, 그걸 그 말하는 거죠. 대비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크, 그다음에 비교지수라는 개념이 액티브 ETF에서만 등장을 하는 거죠. 거기서 또 아까 뭐 말씀하신 게 상관계수라는 게 0.7이다. 이거는 조금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상관계수라는 단어가 이게 같이 가는 정도, 이제 방향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꼭 비교지수에 있는 종목들을 무조건 다 70% 복제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0.7이라고 해서 뭐 전체 100 중에 70% 따라했다, 이 말은 아니라는 그 말은 거죠? 아니고, 네. 이거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 그거는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벤치마크가 코스피다라고 예를 들면 코스피가 10번 오를 때 ETF 같은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에는 10번 다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은 완전 복제니까 당연히 그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10번 올랐을 때 7번 정도만 같은 방향성으로 오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번 중에 7번 정도는 그 지수가 오르거나 내리는 대로 따라가 주면 네, 방향성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 정도는 이제 용인을 해주겠다. 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런 거죠. 이제 액티브라는 게 결국에는 운용사의 역량, 자기들의 이제 판단으로 좀 더 의사결정을 하니까 지수랑 똑같이가 아닌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성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10번 중에 한 3번 정도는 그렇게 해도 봐준다. 뭐 못해도 봐준다라기보다는 뭐 그 방향성이 달라질 때, 예를 들어서 비교지수가 올랐는데 액티브 ETF 수익률은 떨어졌거나, 반대로 비교지수는 떨어졌는데 액티브 ETF 수익률은 좋았어요. 근데 이게 10번 중에 3번은 괜찮다. 네, 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지침, 법이 나온 게 네, 그런 거죠. 맞아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럼 10번 중에 4번을 저희가 방향성을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재가 들어올 수 있죠. 제재가 들어와요? 아. 이제 뭐 한국거래소에서 어떤 말을 저희한테 하거나, 아니면 너네 왜 이거 벌어졌어? 왜 이거 비교지수랑 상관계수 안 지켰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운용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뭐 0.7이라는 상관계수를 그 0.7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최대한
최대 성과를 내려고 애를 쓰겠죠. 그렇죠. 네, 어차피 알파 헌터들을 위해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패시브를 하면은 지수대로 성과를 내는 건데 액티브를 함으로써 초과 성과를 낼 수는 있는데 혹시 모르는 그런 좀 반대가 이제 우려는 생길 수는 있다. 이런 정보에 대한 이제 위기이자 기회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미국에서 먼저 액티브 ETF의 개념이 생긴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국내에 거의 이제 작년 올해 이렇게 도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액티브 ETF의 좀 차이나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선 미국이 언제나 금융 쪽에서는 보통 앞서있기 때문에 액티브 ETF를 먼저 허용을 해줬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미국이 훨씬 더 제재를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다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근데 미국이 작년 4월, 미국의 한국거래소라 불리는 SEC라 그러죠. 걔네들이 작년 4월 달에 PDF, 모든 종목을 액티브 ETF에서 공개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했죠. 그래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간 거죠, 미국이. 근데 그걸 보고 우리나라는 작년 7월 달에 원래 채권만 가능했던 액티브 ETF를 주식 액티브 ETF도 가능하다라고 법을 변경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그게 시행일이 7월 27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제가 그때 법을 실제로 살펴봐서 기억을 하는데 1855호일 거예요, 법 번호가. 1855호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유명한 아크라는 데가 이제 액티브를 잘하는 데로 유명한가요? 그게 사실은 아크가 액티브 ETF의 성장을 이끌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를 매월, 그다음에 매주마다 업데이트를 해보면 아크 액티브 ETF로 들어가는 규모가 그 전년도 대비해서 2배, 3배, 약간 이런 식으로 늘어났던 때인데 사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2030 세대, 특히 10대까지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좀 투자자 풀이 넓어졌고 그리고 대부분의 2030, 그다음 10대 투자자들은 알파 헌터들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내가 ETF로 투자를 하더라도 뭔가 내가 잘 몰라서 ETF로 투자를 할 거야. 근데 알파를 추구하는 ETF로 투자를 하겠어. 약간 요런 그 트렌드가 세팅이 되면서 작년에 미국에서 2020년도 봄, 여름에 유난히 아크 ETF로 돈이 많이 들어갔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좀 액티브 ETF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크를 만드신 이제 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지셨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도 다 같이 맞물려서 MZ세대, 그 다음에 넓게는 10대까지도 그런 트렌드가 퍼졌기 때문에 아크로 돈이 많이 몰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는 많은 분들의 분석이 있겠지만 우선 테슬라라는 회사 자체가 유명해지면서 아크가 테슬라를 정말 모든 ETF의 한 10%, 8% 이렇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같이 이제 회자가 됐던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액티브 ETF라는 게 결국 초과 성과고 초과 성과를 내려면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같이 맞물려 간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네. 그렇게 맞물려서 아크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이제 글로벌 액티브 ETF 시장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는 전 세계 액티브 ETF 시장 규모의 AUM이 158 빌리언 달러. 한 160조 정도가 될 것 같네요. 60조 원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20년도 말에는 그게 2배 정도 늘어나서 285 빌리언 달러가 됩니다. 거의 한 300조 규모로 2배 가까이 성장을 한 거네요. 그럼 지금은 얼마일까요? 지금은 또 성장을 했단 말인가요? 그럼요. 1분기 기준을 봤을 때 329 빌리언 달러. 설정액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리 액티브 ETF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제 1855 시행일 7월, 작년 7월부터 해서 7월 27일부터 정확하게 시행일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5월 25일 액티브 ETF 상장이 국내 최초인가요? 최초는 아니고요. 테마형으로 봤을 때는 최초라고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5월 25일 날 그래서 결국에는 4개사 총 8개 상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3가지 테마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첫 번째로는 BBIG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퓨처 모빌리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친환경이라고 이렇게 그룹핑을 이제 제가 그냥 자체적으로 해본 겁니다. 그럼 BBIG면 뭐 사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라는 2020년 주식시장의 성장을 주도했던 이제 4가지 테마고 이제 퓨처 모빌리티가 따로 구분이 돼 있네요. 네, 미래 그렇습니다. 운송수단 이런 해석이 될 거고 그리고 친환경 뭐 ESG를 포함한 최근에 이제 핫한 이 3가지가 될 것 같은데
액티브 ETF 요번에 공개되는 거 좀 주요 타겟층? 관심 있을 만한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좀 주로 보실까요? 우선은 알파 헌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뭔가 알파에 대한 좀 관심? 나는 조금 더 리스크가 있더라도 위아래로 열려있는 상품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 그 다음에 혁신 테마에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왜냐면 말씀드린 그 모든 세 가지 테마가 다 새롭게 등장한 테마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나는 좀 더 알파를 추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더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 4개사 총 8종이 출시되는데 미래에셋 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 신탁운용, 그리고 타임폴리오 이렇게 4개사가 상장을 하는 거고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큰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김수정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